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도 그저 푸른 낯으로 잠잠할 뿐이지요. 하지만 제 귀에는 30해가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울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철썩, 철썩. 배전을 때리는 성난 물결 소리가 아니라 제 심장을 후려치던 그놈, 만식이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녘에 눈이 떠졌습니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지만 저는 잠이 없는 게 아니라 잠들기가 두려운 쪽에 가깝습니다. 눈만 감으면 시커먼 물결이 저를 덮치고 희미한 등대빛 아래서 허우적대던 만식이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제게 뻗어오던 그 손, 제가 끝내 잡지 못했던 그 손, 그 기억이 낡은 필름처럼 닳고 닳아 이제는 형체도 희미해질 법한데 어찌된 일인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기만 합니다.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가 야속하게도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만식이의 길. 아들놈 동진이는 해마다 아버지, 이제 그만 편히 보내주시지요라고 말하지만 녀석이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그놈을 보내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놈이 저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섬주섬 낡은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침상은 벌써 며느리가 차려놓고 나갔지만 입안이 까끌거려 밥알 한 톨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저 찬물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동진이 녀석, 제가 또 그곳에 갈 줄 알고 차 키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더군요. 녀석의 속 깊은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저는 그저 말없이 제 낡은 자전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만식이에게 가는 길만큼은 제 두 다리로, 제 힘으로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이란 게 그런 것이겠지요. 페달을 밟는 다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언덕 하나를 넘는데도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심장은 제멋대로 쿵쾅거립니다.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만식이를 만나러 가는 죄인의 마음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끙끙대며 산길 초입에 다다르자 익숙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올 때가 왔구나. 만식이의 묘는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터였습니다. 평생을 어둡고 축축한 바다에서 살았던 놈이니 죽어서라도 따뜻한 볕을 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양지 바른 곳에 언제부턴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치 봉분이 보이기 시작하자 저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놈이 있었습니다. 비석을 따리처럼 감고 있는 시커먼 뱀. 유난히 검고 윤기가 흘러 햇빛을 받아도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놈이었습니다. 처음 그 뱀을 봤을 땐 그저 산에 사는 짐승이려니 했지요. 하지만 해마다 기일 즈음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똑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깨달았습니다. 저건 그냥 뱀이 아니었습니다. 만식이의 원혼이었습니다. 저를 원망하고 저를 저주하며 구천을 떠도는 그놈의 억울한 넋이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가자 뱀은 스르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정확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저는 그 텅 빈 시선 속에서 만식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철수야, 왜 나를 버렸느냐?
왜 나만 이 차가운 바다에 버려두었느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마 더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뱀과 저 사이에는 불과 10걸음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30해라는 시간과 죽음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시가 나왔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뱀은 제 목소리를 들은 건지 잠시 미동도 없이 저를 응시하더니 이내 스르르 몸을 풀어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게 내가 올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뱀이 사라진 자리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을 주어 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석에는 최만식 지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를 손으로 쓸어보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비석 아래에는 제가 지난 가을에 놓고 간 국화가 바싹 마른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소주병 하나를 놓고 잔을 채웠습니다. 이놈아, 올해도 내가 먼저 왔다. 춥지는 않으냐? 배는 안 고프고? 대답 없는 무덤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제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슴 속에 응어리진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저를 짓눌러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주 한 잔을 봉분 위에 뿌리고 저도 한 잔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속을 뜨겁게 지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비석 바로 뒤편, 흙이 미세하게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묻고 대충 덮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외진 산소에 누가 대체 무엇 때문에 독을 꾸닐까? 하지만 이 초라한 무덤에 훔쳐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가 손으로 흙을 쓸어 보았습니다. 단단해야 할 흙이 푸석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만시기에 넣기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제게 무언가를 알리려 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몇 곱절은 더 멀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파헤쳐진 흙과 검은 뱀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동진이 녀석을 찾았습니다. 녀석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흙투성이가 된 제 몰골을 보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또 산에 다녀오셨어요? 꼴이 왜 이러세요? 동진아, 연장 좀 챙겨라. 삽하고 괭이하고. 예, 그걸 어디다 쓰시게요? 만식이 산소에 좀 가야겠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누가 묘를 파헤친 것 같아. 제 말에 동진이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녀석은 군말 없이 창고로 가 연장을 챙겨왔습니다. 우리는 녀석의 낡은 트럭을 타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동진이는 몇 번이나 제게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시가, 내 놈이 대체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다시 찾은 만시기의 묘는 아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비명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동진이는 파헤쳐진 흙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말이네요. 누가 이런 짓을 멧돼지 짓일까요? 아니다. 짐승 짓이 아니야. 이건 사람 짓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동진이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뿌리치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푸석, 푸석. 삽이 흙을 퍼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파헤쳐지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삽 끝에 덜컥하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와 동진이는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진이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기름종이에 꽁꽁 쌓인 네모난 꾸러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꾸러미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아버지? 동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겹겹이 쌓인 기름종이를 벗겨내자 안에서 나온 것은 두툼한 현금 다발과 낡은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동진이는 돈다발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고 저는 그 옆에 장부에 시선이 못 박혔습니다. 빛바랜 표지, 손때 묻은 모서리. 틀림없는 만식이의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김철수에게 갚아야 할 빚. 그것은 분명 만식이의 필체였습니다. 그 아래로는 날짜와 함께 금액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만식인의 집에 남몰래 보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동진이가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에게 이렇게 큰 빚을 지고도 평생 모른 척하고 살아오셨단 말입니까? 아, 만식아. 이 독한 놈아. 너는 죽어서까지 내게 이런 멍해를 씌우는구나. 저는 장부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빙빙 돌았습니다. 검은 뱀의 서늘한 눈동자가 그리고 갚아야 할 빚이라는 글자가 제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년간 묵혀두었던 오해와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다는 말을 그때처럼 실감한 적이 없습니다. 만식이의 묘 앞에서 아들놈 동진이와 저는 마치 풍랑 속에서 키를 놓친 뱃사람처럼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장부는 천근만근의 쇳덩이처럼 무거웠고 그 안에 적힌 갚아야 할 빚이라는 글자는 시뻘건 낙인처럼 제 눈을 찢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동진이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혼란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생 강직하고 의리 있는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 충격이 녀석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제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듯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을 녀석은 긍정으로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동진이의 얼굴에서 실망과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비로서 자식에게 그런 눈빛을 받는 것만큼 참담한 일은 없을 겁니다. 녀석은 제 손에서 장부를 낚아채듯 가져가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녀석의 미간은 깊게 파였고 굳게 담은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날짜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만식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에도 빚 독촉 한 번 안 하고 기다려주신 모양인데 그걸 평생 모른 척하고. 아니다, 그게 아니야. 가까스로 쥐어짜낸 제 목소리는 쉰 모기 소리처럼 가냘팠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장부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동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녀석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라도 제 아비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제 머릿속은 그저 하얗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으로 30해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식이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며칠 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초상집의 비통함 속에서 만식이의 아내는 어린 상호의 손을 붙잡고 실신 직전의 모습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아빠 좋은 곳으로 갔겠지요? 라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한 눈망울 앞에서 저는 차마 만식이가 나를 구하려다 죽었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제게는 진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의 원망을 안겨줄 칼날이 될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만식이의 목숨값, 제가 짊어져야 할 멍에 저는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제 죄책감을 드러내는 꼴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남몰래 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저는 은행에 가 돈을 뽑아 하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밤늦게 만식이네 집 대문 틈으로 그 봉투를 밀어넣고는 도망치듯 돌아오곤 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학비에 보태 쓰십시오라는 짧은 글귀만 적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그런데 만식이는, 아니, 만식이의 아내는 그 돈을 빚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보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이렇게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김철수에게 갚아야 할 빚. 어쩌면 만식이의 아내는 제가 보낸 돈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은혜이자 빚으로 여기며 이 장부를 채워나갔던 것이겠지요.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 돈, 그리고 이 장부 대체 누가 여기에 묻은 걸까요? 동진이의 다그침에 저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과 장부를 여기에 묻은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식이의 아들 상호. 그놈 말고는 이 장부의 존재를 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다발. 이것은 필시 상호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상호 지질게다. 상호 형님이요? 형님이 왜 이런 짓을? 그놈이 이 장부를 보고 오해한 게야. 제 아비가 나한테 빚을 졌다고 그래서 이 빚을 대신 갚으려고.
제 말에 동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녀석의 머릿속도 저처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땅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산으로 해가 기울며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우리의 발밑을 덮었습니다. 마치 검은 뱀의 그림자처럼 불길하고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우리는 돈과 장부를 챙겨 말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트럭에 올라서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진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상호를 찾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놈을 만나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이 지독한 오해의 굴레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진이에게 상호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녀석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지만 이제는 저를 비난하기보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오후 늦게 동진이가 상호가 머무는 곳을 알아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녀석의 말에 따르면 상호는 최근에 하던 식당이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시내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방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식이 그놈 하늘에서 이 꼴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할까. 저는 동진이와 함께 상호가 있다는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낡고 음습한 복도를 지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30년의 오해와 죄책감이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동진이가 제 대신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호 형님, 저 동진입니다. 안에 계세요?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헬쑥한 얼굴의 상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과 퀭한 눈은 그가 겪고 있을 절망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상호는 동진이 옆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저씨.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아이처럼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상호야, 나다. 얘기 좀 하자.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담배 연기와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참담한 풍경에 제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들고 온 장부를 상호의 눈앞에 내밀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상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빚에 쫓기는 50살 넘은 사내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10살짜리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내놈이 무릎은 함부로 꿇는 게 아니다. 저는 상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호는 얼마 전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장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장부를 보는 순간 아버지가 평생 친구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한을 품고 돌아가셨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매달 익명의 돈 봉투가 배달되었던 기억, 그리고 어머니가 그 돈을 쓸 때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빚이다.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졌던 것입니다. 최근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상호에게 아버지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멍해였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무능하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실 것이다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돈이라도 갚아야 아버지가 편히 잠드실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돈과 장부를 들고 아버지의 산소로 달려가 마치 죄인처럼 몰래 땅을 파고 그것들을 묻었던 것입니다. 상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선행이 친구를 위한 제 속죄가 이렇게 지독한 오해를 낳아한 가정을 30년 동안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 검은 뱀, 그것은 만식이의 원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던 친구의 한이었습니다.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막아달라고, 이 지독한 멍해를 제발 풀어달라고 제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아,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저를 동진이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만식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보낸 돈을 왜 빚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리고 상호 이놈아, 내 아비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오해를 한단 말이냐. 원망과 회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제 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돈과 장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날 밤 제가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이야.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저와 만식이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까지 얽어매고 있는 이 검은 뱀의 멍에를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상호의 울음소리가 퀴퀴한 여관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나 후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을 짊어지고 온 오해의 무게, 아비에 대한 그릇된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이 뒤엉켜 터져 나오는 비명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상호의 앙상한 어깨를 보며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비겁한 침묵이 틔운 작은 오해의 씨앗이 세월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나 이렇게 거대한 비극의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무는 만식이의 가족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들 동진이의 마음속에도 깊고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상호야. 저는 녀석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녀석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핏발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정말 아버지가 아저씨께
큰 빚을 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역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셨고, 약속은 목숨처럼 지키셨던 분이니까요. 상호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식이 그놈은 그런 사내였습니다. 뱃사람 특유의 거친 말투 속에도 늘 따뜻한 속정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남에게는 늘 너그러웠던 놈. 그런 놈이었기에 상호는 아비가 남긴 빚이라는 멍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저는 곁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동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녀석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저에 대한 경멸이나 분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연민과 혼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녀석 역시 상호의 고백을 들으며 이 사건이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진아, 너는 잠시 밖에 나가 있거라. 상호와 나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 동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제 뜻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 저와 상호 단둘만 남게 되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은 낡고 녹슨 자물쇠를 억지로 비트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상호야, 내 아비는 나한테 빚진 것 없다. 제 말에 상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그럼 대체 이 장부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 돈 내가 보낸 것이다. 예, 내 아비가 죽고 나서 내가 매달 너희 집에 보낸 돈이다. 내 놈 학비라도 보태 쓰라고. 상호는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마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을 터였습니다. 왜 아저씨께서 왜 저희 집에 돈을?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빚은 내 아비가 내게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비에게 진 빚이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간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날 밤의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배를 덮쳤을 때의 일. 갑판 위에서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질 뻔한 저를 만식이가 온몸으로 붙잡아 주었던 일. 그리고 저 대신 성난 파도에 휩쓸려가며 마지막 힘을 다해 내 가족 부탁한다. 고 외쳤던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저를 짓눌러온 죄책감과 회한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제 고백을 듣는 상호의 얼굴 역시 눈물로 범벅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다가 이내 제 이야기가 진실임을 깨닫고는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평생을 빚쟁이의 아들이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던 그에게 아버지가 실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진실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자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녀석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상호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절망의 그림자는 한꺼풀 걷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저희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마 그러셨을 게다. 내 어미는 현명한 사람이었으니 내가 보낸 돈의 의미를 짐작하고도 차마 내 앞에서 아는 척할 수 없으셨겠지. 그래서 그 돈을 빚으로 여기고 언젠가 내가 장성하면 이 빚을 갚아 내 짐을 덜어주려 하셨을 게다. 이 장부는 어쩌면 나를 위한 내 어미의 배려였을지도 모른다. 제 말에 상호는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낡은 장부를 집어들어 마치 어머니의 유품을 어루만지듯 소중하게 쓸어보았습니다. 그제야 저 역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원망의 기록이 아니라 말없는 용서와 배려의 증표였다는 것을. 만식이의 아내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친구인 저를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제 죄책감을 덜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동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문 밖에서 우리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녀석의 얼굴 역시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동진이는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아비라고 생각했을 녀석이 비로소 제 삶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호야, 이 돈 다시 가져가거라. 저는 상호가 산소에 묻었던 돈다발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맡겨둔 내 몫이다. 그러니 이걸로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서거라. 하늘에 있는 내 아비가 그걸 바랄 게다. 상호는 돈다발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됐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내가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 이 늙은이가 비겁했던 탓이다. 그날 우리는 여관방에 둘러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우리는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들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했습니다. 동진이는 상호에게 자신의 가게에서 함께 일해볼 것을 제안했고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관을 나설 때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만식이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죄인처럼 숨지 않고 떳떳하게 친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진이가 무심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셨겠어요. 평생 그런 짐을 지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라도 있었잖아요. 사내 놈이 제 치부를 어찌 쉽게 드러내겠느냐. 그래도 이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애가 아닙니다. 녀석의 말에 코끝이 찡해져 저는
황급히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들이 제 눈에는 마치 저를 용서하고 편히 잠든 만식이의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만식이의 산소에 가도 더 이상 그 검은 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독했던 멍에의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생을 믿어온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상호에게 그리고 제 아들 동진이에게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관방에서 돌아온 며칠 동안 우리 집에는 어색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동진이 녀석은 제 눈치를 살피며 부쩍 살갑게 굴었고 며느리 역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 밥상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화가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둑을 막고 있던 작은 구멍 하나를 겨우 틀어막았을 뿐 언제 다시 거센 물살이 터져 나올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상호였습니다. 녀석은 동진이의 가게에 며칠 출근하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동진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예전에 그 여관방에도 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상호 형님이 이상해요. 그날 이후로 사람이 더 힘들어 보여요.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고 자꾸 혼자 술만 마시고요. 동진이의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녀석이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멍해를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녀석의 마음을 너무 얕게 헤아렸던 모양입니다. 상호에게 아버지는 평생을 지탱해온 기둥이자 넘어서야 할 산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비록 빚쟁이 아버지라는 오해 속에 살았을지언정 그에게는 그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자 삶의 일부였을 테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했으니 녀석의 세상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를 깊은 혼란이 녀석을 납처럼 끌어당기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30년 전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 비극을 만들더니 이제는 섣불리 진실을 꺼내놓아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만 꼴이었습니다. 늙은이의 얄팍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오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조용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희미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평상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진이었습니다. 녀석은 담배를 태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놈아, 잠 안 자고 뭐하냐? 제 목소리에 녀석이 화들짝 놀라며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아, 아버지. 잠이 안 와서요. 상호 때문이냐? 녀석은 대답 대신 다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자지간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마주 앉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바다에 나가 있거나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에 절어 잠들기 바빴던 저였고 녀석은 그런 무뚝뚝한 아비 밑에서 제 속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한참 만에 동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사고 나던 날 밤 말입니다. 정말로 만식 아저씨가 아버지를 구하려다 돌아가신 게 맞습니까? 녀석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죄책감을 덜기 위해 기억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저는 순간 울컥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평생의 고통과 진심을 이놈이 감히 의심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내 그 화는 사그라들고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녀석의 의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믿음을 줄 만한 아비가 아니었으니까요. 평생을 비밀 속에 살아온 아비의 말을 녀석이 어찌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비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요. 아버지가 평생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다는 것도, 상우 형님네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도. 동진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녀석의 혼란은 저와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녀석에게 저는 강한 아버지였습니다. 거친 바다와 싸워 이기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존경스럽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바위 같은 존재. 그런데 그 바위가 실은 깊은 상처와 죄책감으로 금이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녀석이 믿어온 아버지의 세계 역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기억이란 게 참 무서운 거다, 아들아.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그림으로 기억하더구나. 나는 만식이가 나를 구하려다 죽었다고 기억하고 그래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만식이 아내는 아마도 만식이가 나를 원망하며 죽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 돈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빚이라 여기며 남편의 원망을 대신 갚아주려 했을 게야. 상우는 또 어떻고? 그놈은 아예 있지도 않은 빚을 만들어내서 제 아비를 불쌍한 빚쟁이로 기억하며 살지 않았느냐. 엇갈린 기억들. 그 기억들이 서로 부딪히고 얽히면서 누구도 원치 않았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실은 저 깊은 바닷속에 만식이와 함께 잠들어 있는데 살아남은 자들은 저마다의 기억을 진실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우 형님,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찾아야지. 그놈을 찾아야 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우가 어디로 갔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녀석. 그놈이 갈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로 갔을 게다. 내 만식 아저씨가 잠들어 있는 그 바다. 다음 날 새벽 저와 동진이는 항구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만식이가 죽은 후
저는 2번 다시 그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항구에는 비릿한 갯냄새와 갈매기 소리가 여전했습니다. 방파제 끝 등대가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웅크리고 앉아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상호였습니다. 녀석은 멍하니 검푸른 새벽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여 저와 동진이는 차마 소리내어 부르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상호야. 제 목소리에 녀석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녀석의 얼굴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모습. 그의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여긴 어떻게 해? 내 놈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왔다. 이놈아,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빚쟁이가 아니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저는 대체 누굽니까? 평생을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그럼 제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호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처절한 심정만큼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호의 곁에 주저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와 함께 동이 터오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하자 어둠에 잠겨있던 바다가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호야, 저 바다를 보거라. 어제와 똑같은 바다 같지만 어제의 파도와 오늘의 파도는 다른 파도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는 다른 사람이다. 빚쟁이의 아들이었던 너는 어제 바다와 함께 사라졌다. 이제 너는 의로운 아버지를 둔 자랑스러운 아들로 오늘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게야.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제 말이 녀석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상호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제 어깨에 기댄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진이도 다가와 그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세 남자는 동트는 바다 앞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엇갈린 기억들이 만들어낸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기억을 맞춰가며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트는 바다는 장엄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은 마치 세상의 모든 상처를 보듬어주는 듯 따스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던 상호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짠내 섞인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밤새 엉켜있던 실타래 같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상처를 확인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준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뒤틀려버린 관계를 바로잡고 각자의 마음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누구에게도 온전히 털어놓지 못했던 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모두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가서 다 같이 이야기 좀 해야겠다. 제 말에 상우와 동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방파제를 걸어 나와 동진이의 트럭에 올랐습니다. 오는 길과는 사뭇 다른 공기가 차 안을 맴돌았습니다. 어색함과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서로를 향한 이해와 연대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상호의 눈과 제 지친 몰골, 그리고 밤새 한숨도 못 잔 동진이의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따뜻한 밥과 국을 내왔습니다. 우선 밥부터 먹자. 속이 든든해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법이다. 제 말에 새 남자는 말없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사리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밥그릇에서 올라오는 기미로 30년의 세월과 엇갈린 기억들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동진이와 상호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녀석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일말의 의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아주 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30년 전 그날 밤 바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밥상 아래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호야, 내가 너에게 내 아비가 나를 구하다 죽었다고 말했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제 말에 상우와 동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우리 배는 작은 고깃배였고 집채만 한 파도 앞에서 나뭇잎처럼 흔들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기울었고 갑판 위에는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나는 어떻게든 배를 바로 세워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칠흑 같은 어둠과 사를 애는 바람, 귀를 찢는 파도 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였다. 거대한 파도가 뱃머리를 덮쳤고 나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다로 떨어질 뻔했다. 그런데 누군가 내 허리를 낚아챘다. 만식이 내 아버지였다. 그놈은 저보다 몸집도 작았지만 어찌나 힘이 센지 나를 갑판 위로 끌어올렸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더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쳤다. 나는 정신없이 배전의 밧줄을 붙잡았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붙잡고 있던 내 아버지는 그만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다. 거기까지 말했을 때 제 목이 메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져가던 만식이의 얼굴, 절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던 그의 마지막 눈빛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나는 미친놈처럼 소리치며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파도는 무정했고
그는 순식간에 멀어져 갔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똑똑히 들었다.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내게 외치는 소리를.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는 것은 제 혀를 칼로 베어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내 가족 부탁한다. 고 외치지 않았다. 그는 철수야, 살아야 한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 고 외쳤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우와 동진이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가족을 부탁한다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두 녀석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구조되었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 만식이가 나 대신 죽었다는 죄책감, 그의 마지막 절규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속이기 시작했다. 만식이가 내게 가족을 부탁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만 했다. 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나는 살아남은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30년을 버텨왔다. 제 고백에 동진이가 낮은 신음을 뱉었습니다. 녀석은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온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보낸 것이다. 그것은 속죄의 의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만식이의 부탁을 지키고 있다는 내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장명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속였지만 가장 철저하게 속인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30년간 제 영혼을 갉아먹던 비밀의 무게, 그 추악하고 비겁했던 제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멸과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저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거짓말하신 게 아닙니다.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가 하셨을 법한 말씀을 대신 해주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이든 할 힘이 남아 있었다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 가족을 부탁한다고요.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보다 저희를 더 사랑하셨으니까요. 아저씨는 아버지가 참아 하지 못했던 마지막 말씀을 평생을 대신 짊어지고 지켜주셨던 겁니다. 아저씨의 죄책감은 실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상호의 말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비겁한 자기기만이 실은 친구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맞아요, 아버지. 이번에는 동진이었습니다. 녀석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비겁하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에게 조금만 나눠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두 아들의 위로 앞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갑옷이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 고백을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이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날 아침 우리 집 부엌의 작은 밥상머리에서 세 남자는 아주 길고 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0년 전 차가운 바다에서 미처 닿지 못했던 만식이의 장례식이었고, 엇갈린 기억 속에 갇혀있던 우리 모두의 아픈 과거에 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밥은 다 식어버렸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충만한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준 그보다 더 끈끈한 운명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상처를 딛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난 뒤의 아침은 놀랍도록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30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마치 오랜 열병을 앓고 난 후 처음으로 맞는 상쾌한 아침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호였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어둡고 위태로운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상처가 아물고 예전처럼 쾌활한 성격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용한 힘과 삶에 대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빚쟁이의 아들도 의로운 아버지의 못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최만식의 아들 최상호로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날부터 동진이의 가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진이는 녀석에게 가게 한편에 작은 국밥 코너를 맡겼습니다. 만식이의 아내가 살아생전에 끓여주던 돼지국밥 맛이 일품이었는데 상호가 그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모양입니다. 녀석은 묵묵히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뽀얀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순례자의 모습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와 동진이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저를 어렵고 무뚝뚝한 아버지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짓궂은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저녁이면 막걸리 한 사발을 들고 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시시콜콜한 세상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서먹하게 지내온 부자지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리는 늦게나마 진짜 부자의 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진이가 상우와 함께 술에 거나하게 취해 들어왔습니다. 두 녀석은 어깨동무를 하고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는 희죽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이놈들, 대낮부터 웬 술이냐. 아, 오늘 상우 형님 국밥이 처음으로 완판됐지 뭡니까? 이건 축하해야죠. 동진이의 말에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다 아저씨와 동진이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됐다. 내 손맛이 좋으니 손님들이 알아본 게지. 저는 두 녀석을 평상에 앉히고
시원한 물이라도 한 사발 떠다 주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두 녀석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또 혼자 끙끙 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임마. 걱정 마라. 이제 괜찮다. 생각해보니 말이다.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다. 아저씨 같은 친구를 두셨으니 말이야. 평생을 친구와의 의리 때문에 죄인처럼 사신 분인데 그런 분을 내가 어찌 실망시켜 드리겠냐.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이름에 먹칠 안 하게 똑바로 살아야지. 상호의 담담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부엌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녀석은 이제 만식이의 죽음을 더 이상 상처나 멍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자부심과 동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만식아, 이놈아.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울까.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에 만식이가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젊고 늠름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고맙다, 친구야라고 말하는 듯 했고, 또 이제 너도 그만 편해져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비로소 화해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안도와 평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진이와 상호를 불렀습니다. 만식이 산소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너희들도 같이 가자. 두 녀석은 제 말에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트럭을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길이 조금도 무겁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듯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만식이의 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스산하고 외로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묘 앞에 다가가 묵묵히 잡초를 뽑고 비석을 닦았습니다. 동진이와 상호도 제 옆에서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만식아, 나왔다. 내 아들놈하고 내 아들놈 데리고 같이 왔다. 저는 소주 한 잔을 따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내 놈 걱정 덕분에 상호 녀석이 아주 훌륭하게 잘 컸다. 이제 국밥집 사장님이야. 내 어미 손맛을 빼닮아서 아주 맛이 기가 막히다. 그리고 동진이 이놈도 이제 제법 애비 속을 헤아릴 줄 아는 놈이 다 됐다. 그러니 이제 너도 하늘에서 아무 걱정 말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쉬거라. 제 말을 듣고 있던 상호가 조용히 제 옆에 다가와 함께 잔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상호입니다. 그동안 걱정 많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아저씨와 동진이가 있으니 저 외롭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인 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상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진이도 다가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남자가 나란히 서서 한 사람을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피보다 진한 유대감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셋은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비석을 감고 있지도 저희를 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녀석은 저희를 잠시 바라보는가 싶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돌려 햇살이 비치는 숲속으로 사르르 사라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멍에는 이제 완전히 풀렸다는 것을. 산을 내려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진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상호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두 아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식아, 이놈아. 내가 내게 남긴 짐이 참으로 무거웠지만 덕분에 내가 인생의 황혼역에 이렇게 귀한 것들을 얻었다. 든든한 두 아들을 얻었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낚싯대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녹슨 릴에 기름칠을 했습니다. 30년간 저를 묶어두었던 바다. 이제는 그 바다로 다시 나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와의 추억이 깃든 그곳에서 남은 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먼지 쌓인 낚싯대를 꺼내 닦는 제 손길은 마치 잃어버렸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조심스럽고도 설렜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낚싯대 곳곳에 녹과 흠집을 남겼지만 제 손은 그 감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낚싯대는 젊은 시절 만식이와 제가 돈을 모아 함께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 생업이었음에도 저희는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 낚싯대를 둘러매고 갯바위로 향하곤 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라기보다 그저 바다를 보며 시름을 나누고 소주 한 잔에 고단한 인생을 털어놓기 위해서였지요. 낚싯대를 손질하는 저를 보고 동진이 녀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낚시 가시게요? 그래. 오랜만에 손맛 좀 봐야겠다. 저도 같이 가도 됩니까? 녀석의 말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동진이는 어릴 적부터 배 타는 것을 지긋지긋해하던 녀석이었습니다. 뱃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숙명을 원망하며 늘 무태 삶을 동경했지요. 그런 녀석이 제게 먼저 낚시를 가자고 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낚시를 할 줄이나 아느냐. 저는 짐짓 무심한 척 말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깨너머로 본 게 얼만데요. 저도 이제 뱃사람 아들 흉내는 낼 줄 압니다. 녀석은 너스레를 떨며 제 옆에 쪼그려 앉아 낚싯줄을 매만졌습니다. 그 서툰 손길이 우습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새벽 함께 바다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동진이가 운전하는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기분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다로 향하는 이 길이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올가매던 바다가 이제는 저를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니 상호가 먼저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커다란 보온병과 김밥이 든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형님, 여긴 어쩐 일이야? 동진이의 말에 상호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분 낚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새벽에 추우실까봐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챙겨왔습니다. 녀석이 건넨 보온병에서는 구수한 돼지국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와 냄새에 제 가슴속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맙다, 상호야. 내 덕에 든든하게 낚시하겠구나. 별 말씀을요. 많이 잡으십시오, 아저씨. 상호는 손을 흔들며 저희를 배웅했습니다. 동진이가 빌려온 작은 어선에 올라 시동을 걸자 통통통 하는 정겨운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배가 서서히 항구를 빠져나가자 비릿하지만 상쾌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맞는 제 고향 같은 냄새였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만식이와 자주 찾던 갯바위 근처에 닻을 내렸습니다. 동진이는 제법 능숙하게 낚싯대를 던졌고 저 역시 오랜만에 느끼는 팽팽한 손맛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아들놈과 나란히 앉아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낚시를 하던 동진이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저는 아버지가 참 미웠습니다. 녀석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낚싯대를 쥔 채 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무뚝뚝하시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친구들은 아버지랑 목욕탕도 가고 야구도 보러 간다는데 저는 아버지 얼굴 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바다가 제 아버지를 뺏어간 것 같아서 바다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바다에만 매달려 사셨는지. 그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아버지에게 바다는 만식 아저씨에 대한 속죄의 장소이자 도망치고 싶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처였던 거겠죠. 녀석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멀리 수평선만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혼자 원망만 했습니다. 됐다, 이놈아. 애비가 돼서 내 마음 하나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는데 뭐가 죄송하냐. 내가 더 미안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30년, 아니 50년도 더 묵은 부자간의 오해와 서운함이 그 한마디 말과 함께 파도 소리 속으로 녹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동진이는 상호가 싸준 김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우리는 갯바위에 걸터 앉아 따뜻한 국밥 국물과 함께 김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도 이보다 맛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동진이의 가게로 가보니 상호가 분주하게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국밥은 이미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활기찬 풍경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뿌듯해졌습니다. 상호야, 여기 내 아저씨가 잡아온 물고기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매운탕이나 한번 끓여 먹자. 제가 묵직한 살림망을 건네자 상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세 남자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호가 끓인 매운탕은 얼큰하고 시원한 것이 일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대신 내일은 어떤 고기를 들여올지, 가게를 어떻게 더 키워나갈지, 희망 가득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르자 동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상우 형님, 우리 조만간 만식 아저씨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러 가시죠. 형님 가게 잘 되는 것도 보여드리고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자랑도 좀 하고요. 그래, 그러자꾸나.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만식이의 묘를 찾는 것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연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겁고 의미 있는 나들이가 될 터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약속대로 다시 만식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동진이 상호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친구 묘라며 신기해했고 봉분 주위를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죽은 자의 공간이었던 묘지가 산 자들의 활기로 가득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만식이의 영정 사진을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날의 만식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식아, 이놈아, 내 복이 참 많다. 이렇게 예쁜 손주 녀석들까지 내게 인사를 하러 왔으니 말이다. 저는 준비해온 막걸리를 잔에 가득 따라 올렸습니다. 상우와 동진이도 제 옆에 나란히 서서 잔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사진 속 만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만식이의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30년간 저를 짓누르던 멍에는 이제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신 두 든든한 아들과 친구에 대한 따뜻한 추억, 그리고 함께 걸어갈 희망찬 미래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멈추는 법 없이 그저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뿐이지요. 만식이의 산소에 온 가족이 함께 다녀온 후 꼭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제 삶에는 그 1년 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변화라기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30년간 멈춰있던 제 시간의 톱니바퀴가 비로소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새벽녘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던 것은 시커먼 파도와 친구의 절망적인 얼굴이 아니라 잔잔한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제 곁에서 함께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아들놈의 든든한 모습입니다.
제 얼굴을 짓누르던 깊은 주름도 제법 옅어졌다는 말을 며느리에게 종종 듣곤 합니다. 평생을 지고 온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겉모습까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동진이와 상호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동진이의 넉살 좋은 장사 수완과 상호의 깊고 진한 손맛이 어우러져 가게는 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두 녀석은 이제 단순한 동업자를 넘어 친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 일처럼 나서서 돕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고 든든했습니다. 만식이 그놈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아마 배가 아파서라도 벌떡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다시 만식이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일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목구멍에 걸린 듯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처럼 마음이 오히려 설레고 가벼웠습니다. 올해도 온 가족이 함께 산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동진이네 식구들과 이제는 제게 또 다른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상호까지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만식이가 좋아했던 돔을 사다가 정성껏 구웠고 상호는 가게에서 가장 좋은 고기만 골라 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제각기 고사리 손으로 접은 색종이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은 슬픈 추모가 아니라 즐거운 잔치를 준비하는 풍경에 가까웠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 틀어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정겨운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홀로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오르며 느꼈던 처절한 고독감과 죄책감을 떠올리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만식이의 묘는 작년과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봉분 위에는 이름 모를 들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 있었고 비석은 가을 햇살을 받아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져온 음식들을 정성껏 차리고 아이들이 접은 색종이 꽃을 묘 주위에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로 꾸며진 묘는 마치 생일상을 받은 아이처럼 환해 보였습니다. 만식아, 이놈아, 올해도 우리가 왔다. 내 덕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포식하는구나. 제가 막걸리 잔을 올리며 농을 던지자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상우와 동진이도 나란히 잔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만식이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와의 즐거웠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배를 타며 겪었던 고생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낚싯대를 잃어버리고 서로를 탓하며 싸웠던 일, 상호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온 동네에 술을 돌렸던 일까지 우리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만식이는 더 이상 차가운 비석 뒤에 잠든 죽은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웃고 떠들고 있는 살아있는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내 자기들끼리 술래잡기를 하며 산비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생기 넘치는 모습이 만식이의 영혼에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웃고 떠들다가 문득 저는 작년에 보았던 검은 뱀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뱀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이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친구의 곁을 떠나 자유로워진 것이겠지요. 30년간 묘를 감고 있던 그 지독한 멍해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과 가족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감나무 묘목이었습니다. 며칠 전 동진이와 함께 장에 가서 골라온 것이었습니다. 이걸 심어야겠다. 저는 묘 옆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작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동진이와 상호도 다가와 흙을 파내며 제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세심한 손길로 묘목을 심고 흙을 덮어준 뒤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만식아, 내가 생전에 감을 참 좋아했지. 해마다 가을이면 우리 집에 와서 감서리를 하던 놈이 너 아니었느냐. 이제 여기서 실컷 열릴 테니 마음껏 따먹거라. 그리고 이 감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만들거든 우리 아이들이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지켜주어다. 어린 묘목은 가을바람에 가냘프게 흔들렸지만 그 뿌리는 이미 단단히 땅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해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만식이를 기억하고 우리의 인연을 되새기게 될 겁니다. 그것은 죽음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삶의 약속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충만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무덤과 그 옆에 갓 심겨진 어린 감나무가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 속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고에 넣어두었던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만식이의 아내가 남긴 갚아야 할 빚이 적힌 그 장부였습니다. 저는 장작을 피우는 아궁이 앞에 앉아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30년의 세월과 말 못할 사연, 그리고 깊은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장에 제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이제 모든 빚은 다 청산했네. 그러니 자네도 나도 이제는 마음 편히 웃세. 다음 세상에서 만나면 그때는 자네가 좋아하는 감이 실컷 열리는 동네에서 함께 살자꾸나. 그리고는 그 장부를 조용히 아궁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낡은 종이는 순식간에 붉은 불꽃으로 타오르며 한 줌의 재로 변해갔습니다. 30년간 우리를 올가매었던 마지막 멍해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걸터 앉아 저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곁에는 어느새 다가온 동진이와 저녁거리를 사들고 온 상호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노을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압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용서이자 내일을 향해 나아가라는 격려라는 것을. 검은 뱀이 떠난 그 자리에 우리는 그렇게 함께 서서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